이 김대리의 퇴근 후 스터디를 쓴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드리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3기 신도시 청약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라면 좀 많이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바쁘게 사시는지 뉴스나 이런 것들 잘 못 보실까 봐 방금 끝났더라고요. 방금 축구가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6대 0으로 이겨 가지고 뭐 8 강에 진출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진 못했습니다. 크게 이겼더라고요. 황의조가 3골 정도 넣었고, 뭐 이강인도 넣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은 현재 7 위입니다. 이 금메달 3개가 한 스포츠에서 나왔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그쵸. 양궁에서 나왔어요. 양궁이 이번에 다 멋있던데요. 구연패도 멋있고 남자도 멋있고 진짜 멋있었어요 이번에. 그 끝 아시죠? 끝. 마지막 발 딱 끝.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림픽에 대해서도 뭐 좀 같이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떤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혹시 이 차트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바로 진짜로 아직 말 안 했는데 맞추셔 가지고 깜짝 놀랐네.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캠 좀 끌게요. 누가 캠을 켜셔 가지고. SJ 캉님 이름이 뭐예요? 확진자 차트입니다. 확진자 차트. 이거 뚫고 올라간 게 1,800명이 넘어 가지고 1,900명이라면서요. 아, 소정 씨예요? 누구 소정 씨지? 저희 그 주식 스터디 소정 씨가 4분 정도 계시는데 끝나고 톡 하나 주시면 소정의 증정을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에 코로나가 1,900명, 1,896명인가, 1,900명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거의 뭐 주식으로만 보면 이거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진짜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지만 조심을 좀 다 같이 하셔서 한 분도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제일 걱정이죠. 주변에 나는 걸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피해 보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제가 바꿔봤어요. 이쁘죠? 그래서 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펀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뭐라고 해야 되지? 썸네일, 일러스트는 호주님이 만들었습니다. 호주님이 만들어서, 호주님이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열심히 자료를 만든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호주님이 이런 거 잘해요. 이쁘게 만드시는 걸 잘해서 제가 잘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벌써 투박한 슬라이드로 바뀌었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펀드를 해야만 하는 어떤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 수익이 여태까지 안 났다면 공부를 안 했거나 자기가 안 맞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보통 둘 다입니다. 공부를 안 했고 자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펀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덜 합니다. 사실 크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좋은 근데 은행에서 이제 펀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펀드 하는 거는 이상한 행동이고, 내가 직접 혹은 저랑 같이 펀드를 골라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고, 펀드로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수익 안 난 적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손쉽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펀드 하나 갖고 왔는데 이 펀드는 우리나라 펀드입니다. 우리나라의 펀드인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라서 수익률만 좀 가져와 봤어요.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연간 평균 수익률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1년 수익률이 작년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49.1%. 근데 이전에 이제 박스피였겠죠? 이전에 좀 박스피였을 때 76.7%. 5년 수익률로 쳤으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쳤을 때 135% 정도. 연평균 수익으로 나누면 약 17%? 17%? 아니요, 훨씬 되죠. 20%, 25%, 25%좀 넘게? 26, 27%?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죠. 그래서 6개월에 3.8%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 요즘은 박스피라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펀드가 굉장히 잘 굴리고 있는 펀드고, 이건 이제 미국 펀드입니다. 미국 펀드인데, 이 친구는 1개월에 6.6, 6개월에 18.6.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에 35.7이고 3년에 77%고 5년에 156%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30%씩 꾸준하게 5년 동안 난 거예요.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펀드죠. 이런 펀드를 찾는 게 어렵지 않고 사실 제가 매번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않는 것뿐인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원하시는 수익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익률은 펀드로 충분히 대체해서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위험하다, 뭐 이제 극한으로 가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증권사에 놀아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식에 놀아나는 것보다 펀드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펀드의 그 펀드라는 우리의 이미지를 좀 버리고 순수하게 영어 펀드라는 뜻을 보면 그냥 돈을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같이 모으는 거죠. 같이 모은다는 뜻인데 그 펀드라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KB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고 KB 증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모르시는 게 더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KB 증권은 펀드를 판매하는 데입니다. KB 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KB 자산운용은 말 그대로 운용, 펀드를 운용하는 데고요. 증권은 우리가 펀드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둘 다 펀드에 대한 안내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일 텐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을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주식을 좀 뽑아 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 우, LG화학, 삼성SDI,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삼성전자 최근에 다시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음, 이제는 제가 한 달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아니요. 아직은 기다리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스탠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느낌인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10 개의 주식을 우리가 다 사는데 한 38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씩 사는데. 그리고 3 주씩만 사면 1,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다 사기도 힘들 뿐더러 이 기업 중에서의 비중을 또 어떻게 조절할지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파요. 어디가 어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고 어느 건 아예 빼야 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 1 위부터 10 위까지만 해도 이런데 1 위부터 20 위까지 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게 되면 더 어렵겠죠, 이게. 그래서 펀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 삼성 자산운용 펀드 솔루션이라는 데를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삼성 자산운용 펀드 솔루션에 들어가시면 이런 펀드들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거 해석하는 법 다 알려드릴 거지만 지금은 보실 거 뭐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는 운용사 이름이고요. 이거는 주 투자처 이름이고 이거 증권자 투자 신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국내 주식의 98.6%를 투자합니다. 국내 주식의 98.6%를 투자하고 그 98.6% 중에 이런 기업에 투자합니다. 삼전,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이노베이션, KB금융, 포스코. 아까 기업이랑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알아서 비중까지 조절해 나가면서 알아서 주식을 매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직접 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뜻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저렴하다고 보는 포인트가 되니까 됐을 거고, LG화학은 떨어졌죠. LG화학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스탠스처럼 사실 분사하게 되면 동력을 좀 많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다거나, 얘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비중을 보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막 바뀝니다. 아래에 있는 종목은. 상위 종목들은 거의 안 바뀌는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편입되고 빠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좀 참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항상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 좀 하셔야겠죠. 과거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펀드라는 것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아까 이 펀드를 통해서 하시면 한 주당 300만 원씩 사야 되지만, 한 주씩 사면 총 380만 원이 들지만 얘는 뭐 만 원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만 원을 넣으면 그 만 원에서 수수료를 일정한 부분을 제하고 이 정도의 비중을 나눠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투자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머리 아플 필요가 일단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자산에 좀 세계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주식,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10 몇 년부터 이 얘기를 했지? 16년으로 기억하는데 2016년, 17년 이때부터 주식을 지금 빨리 들어갈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을 항상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펀드 시장으로 다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삼성자산운용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가계 자산에 대한 자산별 비중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고 금융 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에 다 합친 자산이겠죠. 한국과 미국이 기가 막히게,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2017년 3월이에요. 반비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금융 자산이 70%, 우리는 부동산 실물 자산이 70%인 역관계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퍼센트들을 쪼개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금융자산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지금 34.1%의 주식이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좀 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뭘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 이거 6년, 7년 자료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찾아가지고 2021년 7월 5일자 자료를 좀 찾았어요.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를 보면 여전히 비금융 자산 64%, 우리나라 35%인데 미국은 71%입니다.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일본, 영국, 호주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이제 동일 비교를 하면 금융투자 상품만 봤을 때는 이제 압도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험연금 33.8%, 뭐 나머지는 여기인데 이제 영국과 호주에 이거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투자 상품에는 이 보험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도 사실은 금융투자 상품인데 빠져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호주가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비중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호주도.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금융자산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대한민국을 욕하고 싶진 않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노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불편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연금을 통한 주식 펀드 간접 투자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제 금융 투자 상품 보유 비중이 조사된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까 말한 게 이거죠. 이 보험연금 비중 57.8%에 금융투자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가? 펀드 간접 투자가. 연금 펀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랑 한국 말고는 다 연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연금을 펀드로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성장과 가계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퇴직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발표입니다. 공식 발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턱도 없죠.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아까 이거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영국과 호주는 보험연금 자산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퇴직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있어요. 다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사를 하면 옛날엔 퇴직금으로 1년치를 받았지만 요즘은 IRP라는 계좌를 파가지고 이직해야 되죠. 퇴직연금을 받아야 될 계좌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퇴직연금의 규모가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영국은 2.4조 파운드인데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3,840조입니다. 3,840조 정도 되고 미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35.4조 달러예요. 근데 이걸로 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제가 여기 아래 DC형 퇴직연금 자산 규모만 따로 계산을 해봤어요. DC형 퇴직연금 자산 규모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한다는 뜻이야. 본인 스스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규모가 9.9조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기에 쳤더니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11경, 1경이라는 뜻입니다. 1경. 1경 1400조가 된다는 거예요. 1경 1400조가 퇴직연금 시장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로. 말이 1경이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2000조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5개 정도 있는 정도가 퇴직연금 시장 규모예요. 물론 미국이다 보니까 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제 퇴직연금 규모를 좀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실제로 이제 미국은 401k라고 해서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이후로 이 미국의 그 S&P 500이나 증시 자체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401k 이 퇴직연금만 온전히 준비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나 결국은 수익을 내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사람인 이상 이게 장기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빼게 되고 써야 될 일이 생겨버리고 근데 이런 이제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펀드로 그 노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었고 제도화 시켰고 그 펀드들이 장기간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뭔가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그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만 100% 가능하고요. 투자 위험한 상품은 최대 70% 아니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만 퇴직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주식을 100%를 일단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금융 후진국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뒤처진 제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이 보도자료를 봤더니 2020년 4월에
자랑스럽게 퇴직연금 제도 시행 이후로 적립금이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제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많이 올랐네 하고 이제 봤는데 200조인데 문제는 뭐냐? 이 200조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냐를 봤는데 여기서 200조가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이에요. 220조 중에 200조가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이고 실적 배당형은 그러니까 펀드는 2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아까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뭐냐면 미국이 그 몇 조였더라? 35.4조 달러니까 약 퇴직연금 규모가 한 4경 정도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규모가 4경 정도 되는데 DC형만 쳤을 때 1조 1,400 이거 단위가 너무 그냥 1경 1,400조였죠. 1경 1,400조 정도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200조 중에 20조만 이 DC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작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작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나머지 10%에서 뺀 90%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투입될 공격적인 자산의 범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000조라고 친다면 2,000조 좀 넘겠지만 여기서 이 90%의 자산이 더 들어온다고 치면 이 지수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규모도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수나 전체적인 그 주식들이 절대 못 올라가 장기간으로 못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1만 포인트를 우리 살아생전에 무조건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IRP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다 공시되어 있는 자료고 연평균 수익률이 5년 평균이 1.41%에서 다 그냥 1%, 8년 수익률이 한 2% 정도 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예적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너무 자기의 돈을 너무 아깝게 방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펀드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있어요. IRP로 다 펀드로 할 수 있고 DC로 다 펀드로 할 수도 있고 연금도 다 펀드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해서 저는 주식이란 방법도 있지만 뭐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더 느꼈지만 펀드가 참 유용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주식이 노후 준비가 더 적합한 자산이었다면 부자가 되는 게 더 적합한 자산이었다면 주식을 밀었겠죠. 근데 펀드가 훨씬 더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펀드가 훨씬 더 이제 유효할 거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년 연속 198개 중에 198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말고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 인구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속도로 생산 인구 감소하면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건 너무 당연하고 2020년에 한국 합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냐면 일단은 이거는 G20이 문제가 아니라 198개국 중에 가장 낮기도 한데 일본이랑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2018년에 0.98이었고요. 2020년에 0.84고 2021년에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뭘 뜻하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고령화가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다가올 나라가 100% 우리나라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인구 피라미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자, 2020년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죠? 베이비 부머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한 몇 살쯤 됐을라나요? 60살쯤 됐겠네요.
그때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가 이제 뒤쫓아가는 형국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이 이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이 이후의 자료를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2100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제가 1번, 2번,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이게 1번. 2번. 그냥 통짜가 된다. 기적적으로 다시 출산율이 늘어나는 3번.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1번. 8.5요. 기적적인 출산율 증가. 저는 정말 무조건 1번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게 전공이에요, 사실. 이게 전공인데 이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전 구간의 숫자가 없어져요. 그 호리병은 맞습니다. 물론 위에가 제일 많아지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서 2,900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100년에.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감소합니다. 인구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삼각형의 비중은 맞지만 그 역삼각형의 비중의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구 감소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경제력은 일단 21로 추락을 할 거고 우리나라 인구가 뭐 2,600만, 2,500만, 2,900만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수학 8등급도 지방국립대를 합격하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전원 합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산대 이런 데가 전원 합격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50년인가 2100년쯤 되면 2050년쯤만 돼도 그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지금보다 인구가 적어져요. 근데 부산 전체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국립대든 지방사립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국립대도 혹은 이제 모든 대학이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누가 뺑뺑이 돌고 가신 분도 있겠지만 뺑뺑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 시험 봐서 들어갔지. 그리고 그 동네마다의 자랑스러운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보통. 명문고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뺑뺑이가 훨씬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학도 뺑뺑이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 고등학교가 뺑뺑이요? 그러니까 이 대학도 이제 굳이 시험을 볼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사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디 대학을 나왔을 때 그 대학의 이름이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뭐 지금은 그냥 수도권이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치면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상위 10% 안에 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연고대, 뭐 고려대 이런 대학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사실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것조차 의미가 좀 없어질 것 같고. 아, 에? 혜정님이 뺑뺑이로 갔다고요? 신기하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볼 건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걸 떠나서 이제 부채가 돼 있어요. 약 마이너스 166조 정도가, 돈으로,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까 말까에 대한 말이 항상 많죠.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말이 항상 많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우리 항상 배웁니다. 이론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다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항상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냐면 이제 부가식이 있고 적립식이 있어요. 적립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자기 계정에 차곡차곡 적립해서 노후에 받는 방식이 적립식이에요. 근데 이제 부가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굴린 돈을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내 자녀 자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번 돈을 다이렉트로 올리는 부가 방식이 있어요. 부가식. 그래서 이제 왜 국민연금이 저렇게 고갈이 돼도 이렇게 당장 돈이 없어도 지급이 될 수 있냐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부가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생산 가능 인구가 위로 쏘면 되니까. 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부가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만 여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지금. 아래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저는 실제로 이게 받는다는 게 지금 기준으로 절대 못 받아요. 이거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 오를 겁니다. 언제 오른지가 문제지만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이고 IRP 제가 수익률 보여드렸죠. 뭐 심각한 수준이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 저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대 수명이 현재 수준을 뛰어넘을 확률이 저는 어떤 통계에서 100%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100%에 가깝대요. 그래서 봤는데 21세기 13개국 인간의 평균 수명을 예측한 결과 13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현재 수준을 뛰어넘을 확률은 100%.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사람들의 여러분도 2100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기대 수명이 124년이고 124년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세 정도 사는 게 그 당시 124세입니다. 우리의 지금 88세는 그때 124세예요. 127년이 될 가능성 68%. 70%의 전체 인구 중에 127살까지 삽니다. 130살까지 사는 거는 13%. 지금으로 치면 한 90세 정도 되는 거죠. 135년 이제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100세 사는 기준이 0.4% 정도 될 텐데 지금 그때 가면 이제 135세까지 사는 거죠. 끔찍하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99% 100%일 정도로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은 없는데 장기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쓸데없이 오래 사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2065년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입니다. 노년 부양비 OECD 최고. 그래서 2065년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는 7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 가능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데 노인 인구가 76명일 때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말한 그 국민연금을 받쳐주려면 이 아래가 있고 이제 위로 쏴야 되는데 이 아래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하나 둘씩 많이 터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포 넣고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늙지도 않고 이럴 수 있겠죠. 요즘 뭐 장기나 세포나 이런 거 다 이식해서 쓰는데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없겠죠. 그래서 문제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면 1위면 다른 게 자동으로 OECD 1위가 되거든요. 노인 자살률도 당연히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살아생전에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45.7%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기준이 되는 나이, 노인의 기준을 올리겠다 이거예요. 노인이 65세까지면 70세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 있었죠. 원래 우리 부모님들 국민연금 가입할 때 60세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65세에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70세에 받으면 다행이에요. 70세에 못 받을 것 같아요. 못해도 한 75세쯤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비중이 이제 점점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전 너무 슬펐어요. 50대 퇴직연금 10억 받는데 한국 50대 노인 공공알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한국 연금자산 5,100만 원. 여러분도 5,100만 원이면 1, 2년 연봉 아니에요? 1, 2년 연봉? 1, 2년 연봉인데 미국, 호주는 4배인 최소 2억.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됐다는 게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도 사실은 너무 무지하게 내 자산을 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역사적으로 펀드였고 앞으로도 펀드일 거다. 이 연금을 여러분들 늦게 준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조금 걱정돼서 하나만 했는데 국민연금보험료랑 그 국민연금보험료 12% 13%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근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원래 500 벌었는데 소득 대체율이 40%면 국민연금을 200 챙겨주겠다 이거예요.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소득을 퇴직했을 때 얼마만큼 대체해 준가를 목표로 잡는 건데 소득 대체율은 자꾸 떨어져요. 이거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소득 대체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연금을 늦게 준비할수록 그 연금 말고 나가야 되는 비용이 또 더 많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국민연금보험료에서 돈 떼갈 거고, 건강보험료 돈 떼갈 거고, 세금에서 돈 떼갈 거고, 아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에서 세금 나갈 거고, 부동산으로 지금 세금 나갈 거고, 근데 따로 연금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 전에 미리 하시는 게 훨씬 마음속으로 나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주식 투자는 현행법사 양도소득이지만 이건 대주주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부과하고 비과세입니다. 근데 2023년부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신설이 돼가지고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당하고 나머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 부과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건 뭐 현행 국내 주식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현행 국내 주식세상 양도소득세 안 낸다. 배당소득세만 냅니다. 그리고 차후 국내 주식 세금에는 3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25%. 이거에 대한 이제 비중까지 지방세까지 치면 22%, 27.5%의 차익을 낸다. 5천만 원 이익에서 20%인 1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1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1천만 원을 세금으로 1년 동안 낸다고 치면 월에 10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세금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요.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요? 그 생산 가능 인구한테 돈을 걷는 거잖아요. 연금 소득에서 돈 어떻게 빼가요? 근데 이게 이만해지고 이게 이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돈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노인이 이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율 자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개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세금 혜택을 줍니다. 하라고 나라에서 권고하는 부분이죠.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내신 텐데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건보료랑 같이 소득공제가 되고요. 퇴직연금은 우리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IRP만 세액공제 내고 DBDC는 아닙니다. IRP를 따로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개인연금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세액공제 받을 거냐,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는 거로 세액공제 받을 거냐,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받을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펀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소득세 지금 기준으로 5.5 정도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 이거 55세 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5.5%안 떼갈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떼갈 거예요. 연금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생산 가능 인구한테 소득세 15% 떼고 여기한테 5.5% 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개인연금이 연 12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종합소득과세라고 해서 최대 46.2%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세율이 올라서 최고 49.5%까지 종합소득과세가 가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연에 1200 이하로 받게 되면 이 세금을 떼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너무 많은 금액을 하시면 안 돼요. 제 기준으로 30대시면 35만 원 이상 하시면 혹은 30만 원 이상 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시고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비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과세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래서 비과세로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거와 비과세를 선택하는 거냐를 따졌을 때 비과세를 선택하는 게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수익률 300% 가정했는데 수익률 더 많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30년 동안 300%면 굉장히 적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셨을 때 연 1200만 원을 받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이런 펀드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해주시고 메모를 좀 많이 해주시고 녹화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복습 안 하니까 제가 최대한 지금 이해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펀드 종류를 정하시면 됩니다. 펀드 종류 딱 3가지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펀드 종류입니다. 오늘은 증권 펀드만 얘기를 할 거니까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이 증권 펀드만 봤을 때 이것도 호주님 자료인데 증권 펀드는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 3개로 나뉘어요. 딱 이 3가지 펀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물을 좀 보여드리면 주식형 펀드는 딱 주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주식형 펀드인 거예요. 자, 그럼 채권형 펀드는요? 채권형 펀드는 채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채권형 펀드예요. 그럼 이제 혼합형 펀드는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혼합한 펀드라서 주식 혼합형이나 채권 혼합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비중은 이제 어떻게 조절하냐? 우리가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100% 중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 써져 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없는데 60% 이상이 넘어가면 전체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60%가 넘어가면 주식형 자산, 주식형 펀드고 주식 비중이 0%면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놀면 이제 혼합형 펀드인 거예요. 주식 비중이 이제 50%가 넘어가면 주식 혼합, 그리고 0%부터 50% 사이면 채권 혼합 이렇게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펀드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이나 채권 혼합이나 채권형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가 위험하다 이거는 뭐 과일은 위험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일은 맛이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과일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펀드도 내가 어느 위험 성향에 맞는 펀드를 고르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이 3가지로 주식, 혼합, 채권형 이 3가지인데 혹시나 채권이란 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가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 나라가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100억을 빌린다고 칠게요. 자, 나라가 은행한테 돈을 100억을 빌리려고 해요. 그럼 은행은 100억을 줘야겠죠. 은행은 아무 담보도 없이 100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뭐를 주냐?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써줍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써줘서 내가 꼭 너가 3년 뒤에 3%로 갚는다는 채권을 줍니다. 나라에서 은행한테 3년 뒤에 꼭 3%를 주겠다는 채권을 줘요. 그러면 이제 상환할 때 3년 뒤에 꼭 103억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3%가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예시입니다.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우리 3년 들고 있다고 해서 3% 주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채권이 많이 섞일수록 안전하다. 그래서 공격적인 수는 이렇게 공격적인 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게 돈을 잃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연한 말이죠. 위험하다는 뜻은 수익을 저는 그만큼 많이 노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이 투자의 힘이라고 저희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따왔는데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은 게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클래스입니다. 수수료 클래스. 이게 뭐냐? 여기 옆에 써져 있어요. 클래스 A 이렇게. 클래스 A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뭐냐라는 거를 보실 건데 삼성자산 운용에서 이게 어차피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물음표를 누르면 뭐가 뜹니다. 뭐가 뜨는데 그 뜨는 거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펀드 보수란 뭐냐면 펀드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 같은 거를 2개를 뗍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펀드 보수를 떼고요. 두 번째는 펀드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 거예요. 자, 펀드 보수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운용 보관 관리해주는 대가로 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공짜로 돈 일 안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이 운용해주는 대가로
꼭 내야 되는, 연마다 내야 되는 퍼센트 돈이에요. 그래서 보통 1에서 2%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좀 달라요. 수수료는 펀드를 가입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는 겁니다. 한 번. 얘는 여러 번 내는 거고, 들고 있을 때마다 내는 거고, 얘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만 원, 1,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원의 펀드를 딱 샀는데, 선지 수수료가 0.35%면 35원을 떼고 900 얼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후채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후채 수수료는 거의 없고, 환매 수수료라고 있는데, 너무 빨리 매도할 경우에는 이익금 기준의 7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90일, 이게 있는 펀드가 있고 없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어, 펀드를 아예 장기간으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이런 조항이 없는 펀드를 고르셔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클래스 얘기를 할 건데 이건 펀드명 하지 맙시다. 이 뒤에 이제 알파벳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A, B, C, CP, CP, C-P, C-P, S-P. 어렵잖아요. 쓸모없는 걸 제가 빼드릴게요. 이건 쓸모없는 겁니다. 이것만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쓸모없는 게 뭐냐면 그 E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E가 없는 건 뭐냐면 이 온라인 전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온라인 전용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죠? 얘는 온라인이 없죠. 온라인 전용이 아닌 펀드는 뭐냐? 영업점에서 직접 추천하는 펀드예요. 영업점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온라인에서 하면 좀 더 할인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책 같은 거죠. 책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면 조금 더 비싸게 하고 온라인에서 사면 좀 더 싸게 사잖아요.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가 안 붙은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4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A2는 뭐냐? 온라인 전용 펀드, C도 온라인 전용 펀드인데 이 두 가지는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펀드 할 때는 이 두 가지로만 고르시면 돼요. 거의 99% 예외 없어요. 그래서 A2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펀드고 얘네들은 이제 연금입니다. 자, 퇴직연금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했죠? IRP 계좌를 내가 만들었다면 그 계좌에서는 무조건 이 CP가 달린 연금만 사야 돼요. 나머지가 안 사집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를 내가 만들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 C-P로만 해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이 4가지만 외우시면 되고 이 4가지로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이 2가지 A2하고 C2. 그래서 A랑 C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해봅시다. A는 뭐냐면 A는 뒤 앞에 있나? 죄송해요. A는 우리 수수료랑 보수가 있잖아요. 수수료하고 보수가 있다 했잖아요. 수수료가 있고 보수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A 클래스 펀드는 수수료를 뗍니다. C 클래스는 안 떼요. 손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 C 클래스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 클래스는 정기적으로 떼는 보수가 높아요. 아까 연에 1.1에서 2% 뗀다는 게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나냐? A 클래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KB 한국대표그룹주라는 똑같은 펀드가 수수료 클래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B 한국대표그룹주의 A2 클래스 펀드도 있고 KB 한국대표그룹주의 C2 클래스 펀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중에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A하고 C를 그럼 왜 나눠놨냐? A 클래스 펀드는 처음에 수수료를 떼고 시간이 갈수록 저렴한 보수를 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근데 C 클래스 펀드는 처음엔 좋아요. 왜냐? 수수료를 안 떼니까.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높은 보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1년에서 2년 넘어가는 투자, 그러니까 3년 이상 할 거다. 무조건 A 클래스 펀드 하는 게 대부분 맞고요. 내가 1, 2년 안에 그만둘 거다 하면 C 클래스 펀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혹시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 펀드는 대부분 장기로 가져가셔도 돼요. 특히 미국 펀드는. 크게 제가 미국을 공부한 이후로 5년 이상 미국이 침체를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 적은 있어도 5년 동안 바닥을 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들어서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엄청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펀드들은 C-2 클래스 펀드를 보통 삽니다. 미국 펀드는 보통 A-2 클래스 펀드를 삽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우상향이 가능한 섹터나 나라는 좀 A 클래스 펀드로 사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C 클래스 펀드로 사시면 됩니다. C, A 이 두 가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차이가 연에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면 1년에 1, 2%씩 계속 손해를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아까 했던 거죠. 단기 투자 시 A가 유리하고요. 단기 투자 시에는 C형이 유리합니다. 기록을 해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맨 아래 KB 한국대표그룹주에 펀드 투자 비용이 뜹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고 뒤에서 같이 볼 겁니다. 얘는 납입 금액의 1%의 선취 판매 수수료를 내고 연보수 총 1.41%.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 그럼 합치면 2.41%의 수수료를 떼는 거거든요. 이거 기준으로는 꽤 비싼 편이고 요즘 말씀드렸죠. 후치 판매 수수료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고 보수가 좀 낮은 편 말씀을 드리고 근데 A2, 이제 A2로 비교하면 온라인 전용 펀드가 붙은 거예요. 선취 판매 수수료가 1%였는데 0.5%로 무려 0.5%가 싸졌습니다. 그리고 1.41%였는데 1.085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합치면 0.9%를 우리가 아낀 거예요. 굉장히 크죠? 1% 정도면 굉장히 큽니다. 1억이면 100만 원 차이예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차이고. 그러니까 1%에 1.41% 펀드를 할 거냐, 0.5에 1.085포인트를 차이를 할 거냐, 당연히 E클래스가 붙은 A-2 혹은 C-2로 붙여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수료는 대학교 입학금 한 번에 딱 내고 끝낸다. 근데 보수는 대학교 등록금을 이제 계속 내니까. 그래서 분기마다 내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납입 방식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건데 납입 방식은 이거 제가 강조한 거 아닙니다. 그냥 호주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거치식, 자유적립, 임의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임의식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펀드를 하실 때는 다 임의식으로 하세요. 99% 이상. 1%는 혹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거치식이란 자유적립식은 그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항상. 그 납입 기간, 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임의식은 그 계약이나 금액이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로 똑같이 걸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이나 금액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이 펀드라고 하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3년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설정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금처럼 할 거니까. 1년으로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혜민님이 뭐 질문해 주셔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IRP에 매수된 종목 살펴보니까 CP-C-P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건가요? 다 똑같은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옆에 퇴직연금이라고 이미 매수가 되셨으면 다 똑같은 퇴직연금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임의식은 이 금액이랑 기간이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 정도를 펀드를 했는데 2년 차쯤에 갑자기 반도체가 엄청나게 날아갈 것 같아요. 더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못합니다. 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여태까지 넣은 돈은 유지할 수 있는데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임의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임의식은 기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하기 때문에 임의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다 되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실 때 다른 거 보실 것도 없고요. 그냥 임의식으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왜 제가 3번이 끝이라고 해놓고 4번이 있냐면 4번은 그냥 제가 아까 공유 드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변동성, 샤프 지수, 정보 비율, 트래킹 에러, 베타, 젠센 알파 이거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블로그에 제가 아까 호주님 블로그 링크 드렸잖아요. 거기에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고 크게 설명을 안 하려고 외우실 수도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그냥 위험의 정도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펀드를 서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표준 편차가 25인 펀드랑 표준 편차가 20인 펀드가 있을 때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객관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5인 펀드가 더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샤프 지수는 뭐냐면 이 펀드가 20이랑 표준 편차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이 20인데 얘는 수익률이 10% 났고 얘는 5% 났어요. 그러면 얘는 동일한 위험 대비 얘는 10%, 얘는 동일한 위험 대비 5% 났잖아요. 샤프 지수가 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얘는 샤프 지수가 0.5고 얘는 0.25인 거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나머지 값이 높을수록 좋다도 어떤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다거나 아니면 동일 시장 평균 대비 수익률이 높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거 딱 두 개만 잠깐 얘기한 겁니다. 표준 편차 그냥 위험이 높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게 아닙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샤프 지수는 동일한 위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얼마나 기록하고 있는가.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드려봤자 실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실체를 보여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 펀드 투자 사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펀드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 펀드 솔루션에 가시면 제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좀 옮길게요. 그리고 참고 드리면 제가 오늘자 이거 스크린샷인데 한 2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펀드를 그 카페에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펀드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펀드를 따서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그 사내안입니다. 그래서 공유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만 조용히 보시고 조용히 끄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로 그냥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펀드를 봅시다. 펀드를. 자, 제가 몇 가지 펀드를 이제 쭉 보여드릴 건데 이 펀드를 사실 그대로 사도 무방하다고 될 정도의 펀드만 갖고 왔어요. 저도 리스크가 있는 걸 싫어하니까. 뛰어난 펀드들만 갖고 왔습니다. 자, 왜 뛰어난지를 봅시다. 5년 평균 수익률 맨 처음에 보셨던 펀드가 이 친구예요. 5년 평균 수익률이 156%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전에 제가 이 펀드를 5년 전에도 했었는데 5년 전에 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100% 정도 됐습니다. 연수익이 20%에서 30% 사이를 한 10년 정도를 내고 있는 펀드고 펀드 매니저가 제 기억상에 8년인가 변하지 않은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크. 이 벤치마크가 뭐냐면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미국 펀드면 벤치마크를 보통 뭐로 잡냐면 S&P 500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장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장 평균 수익률인 벤치마크는 뭐가 있어요? 딱 봐도 우리나라의 시장 평균 수익률인 벤치마크. 뭘까요? 그렇죠. 코스피죠. 맞습니다. 그죠? 코스피죠. 그래서 이런 게 벤치마크입니다. 근데 얘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항상 수익이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뛰어난 거죠. 유형 평균, 동일 유형의 미국 펀드가 이 펀드 말고 다른 펀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동일 유형 펀드랑 비교했을 때도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는 딱 봐도 잘 굴리는구나. 코스피가 59.1% 오를 때 얘는 156%를 올렸구나. 그래서 제가 주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험 분석은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자산 분석에 가면 얘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한국 펀드 이제 펀드를 보시면 얘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어느 주식을 분산 투자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 재간접형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면 그 펀드, 그 주식에 직접적으로 뜨지를 않습니다. 주식이 직접적으로 뜨질 않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 펀드 안에서 또 펀드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의 AB 아메리칸 그로스라는 펀드에 또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낮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재간접 펀드는 보통 좋은 거라서 여기 투자 비용 보면 연에 1.15% 정도의 총 보수를 떼거든요. 굉장히 낮은 펀드 보수를 떼는 거예요. 다 C-E 클래스입니다. 참고로. 다 통일했어요, 그냥. 연에 1.15%면 여러분 연에 1.15%씩 내고 연에 20%씩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히 이 정도면 잘 굴리는 펀드인 거고, 근데 AB 아메리칸 그로스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주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B 미국 그로스의 펀드에 대한 상황 설명인데 상위 10개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비자,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나이키, 뭐 이런 비중들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좋은 우량주들을 포함하고 있고, 비중을 조절을 이 펀드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펀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데,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펀드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글로벌한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증권자 투자 신탁이란 말이 펀드고 주식에 투자하는구나 똑같이. 근데 얘는 재간접형이니까 그 펀드 안에 또 펀드를 투자해서 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네. 저렴하죠. 0.6%밖에 안 됩니다. 얘의 수익률은 어떠냐? 얘의 수익률은 5년에 214%입니다. 자, 샤프 지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12, 12일 리가 없는데 이건 보고서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0 정도, 25인가? 20이 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리스크를 질만 하겠죠. 그리고 방금 그럼 이 종목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도 재간접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펀드에 투자해 놨어요. 펀드에. 이 펀드는 또 어떤 펀드인지를 찾아왔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오, 삼성 들어가 있네요. 자랑스럽다. 탑 10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실제로 느낌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도 좋은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보지 말고 우리나라 위주로 좀 볼게요. 우리나라 하나만 보긴 할 건데 마이더스 책임 투자라고 하는 그 펀드인데 우리나라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률에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게 5년 135% 찍었던 게 이 펀드입니다. 이 펀드도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벤치마크 대비 계속 수익을 단기란다. 장기적으로 benchmark 대비 수익률을 굉장히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도 실력이 딱 봐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고 5년 동안 평가 시에 이제 벤치마크 시장 평균이 69%인데 자기는 135%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게 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좀 이따 위험 분석은 한 번에 할 거라서 제가 일부러 넘어갈게요. 자산 분석 가면 아까처럼 뭐 펀드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뜨는 게 아니고 이제 종목이 뜨죠. 일반 펀드이기 때문에 재간접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SK텔레콤, 포스코, 삼바, KB금융.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찍힐 수 없다고 봅니다. 100%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드, 얘는 삼성전자 비중 지금 갑자기 올렸잖아요. 물론 얘는 손해를 좀 받겠죠. 조금 받나? 덜 받거나 뭐 거의 안 받거나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를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랑. 이런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더스 책임 투자는 이제 보고서까지 좀 보면 보고서에 이제 위험에 대한 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 편차가 21.98, 샤프지수 0.81 죄송한데 그냥 보고서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려드리고 한 번에 이거는 정리해서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펀드도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79,000원인 것처럼 얘도 가격이 있는데 얘 가격이 2,300원인 거예요. 펀드는 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좌를 쓰는데 이 기준가가 2,339원이라는 뜻은 보통은 무슨 뜻이냐면 이 펀드는 보통 1,000원으로 시작해요. 근데 2,339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수익률이 139% 정도 출시 이후에 찍혔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펀드가 1,000원으로 시작을 보통 하는데 보통 900원인 펀드도 많고요. 800원인 펀드도 많아요. 코로나 때는 700원인 펀드도 많았습니다. 펀드 출시 이후로 마이너스 30% 빠진 거예요. 이런 펀드들은 좀 경계하셔야겠죠. 그래서 펀드 이 기준가 1,000원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여태까지는 다 주식형이었고요. AB유크루스도 주식형, 얘도 주식형이고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도 주식형이었고 마이더스 책임 투자도 주식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형이 아닙니다. 이제 채권 혼합입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보다 보수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훨씬 더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이 많은 비중을 쌓인 펀드들이 보통 보수가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5년 수익률이 41%, 그냥 연평균 8% 정도를 꾸준하게 된 거예요. 잘 낸 겁니다, 굉장히. 유형평균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잘 냈죠. 제가 이제 좋은 펀드만 갖고 오다 보니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벤치마크 대비 유형평균 대비 수익 못 내는 펀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좋은 펀드를 골라와서 그런 거예요. 아까 표준 편차를 비교해보면 아까 제가 마이더스 책임 투자의 표준 편차가 21.98이었는데 채권호답의 표준 편차는 6.11입니다. 훨씬 더 이론적으로 낮은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구성을 봤더니 국내 주식이 아까는 다 무지막지하게 투자했어요. 얘네 마이더스 책임 투자 이런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의 99.9%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죠. 근데 이 친구는 국내 주식을 25.9%밖에 투자 안 해요. 그리고 국내 채권의 50%를 투자하는 전형적인 채권 혼합형 펀드고 주식도 조금 안전한 펀드 위주로 보통 세팅을 합니다. 반가운 애들이 좀 몇 개 있죠. 그런 애들을 아까랑 좀 더 포지션이 다르죠. 이런 것도 좀 안전한 스타일의 펀드는 이렇게 좀 포진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굴리는 펀드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고 이제 이거는 조금 욕심이죠. 우리가 이제 앞서까지는 이제 증권 펀드로만 봤는데 이제 리츠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펀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리츠 펀드도 뭐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원래 해지할 때 이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는 위험을 분산할 때 리츠나 이런 자산들을 좀 섞어서 자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금융자산화 시켜놓은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리츠라고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병인이 방금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 좋은 펀드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그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 비교를 누르면 이렇게 펀드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 비교를 누르면 펀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B통중국 펀드랑 KB 중국 본토랑 이 펀드 두 개를 비교해서 쭉 볼 수 있어요.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을 비교한 건데 처음에 보여드린 KB 한국대표그룹주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고 마이더스 책임 투자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인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 클래스 A로만 갖고 왔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봅시다.
수익률로만 일단 먼저 볼게요. 3년 평균 수익률입니다. 3년 평균 수익률인데 다 우리나라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좀 압도적으로 좋죠. 마이다스 책임 투자라고 하는 펀드가 일단은 수익률이 3년치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이니까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험 분석으로 봤더니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위험은 22, 22, 21.99입니다. 근소하긴 하지만 마이다스 책임 투자가 위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낮습니다. 근데 샤프 지수가 높다는 뜻은 뭐예요? 동일한 위험 대비, 그러니까 위험을 똑같이 진다고 해도 샤프 지수가 높은 마이다스 책임 투자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비율도 이제 일반적인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 세 펀드가 위험 분석을 또 쳤을 때도 일단은 과거 지표를 봤을 때 마이다스 책임 투자가 훨씬 더 잘 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종목 대표적인 걸 보면 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네이버인데 얘는 대우건설, 현대미포조선, 페노선, DBIT, 후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중소형에 관련된 우리나라 펀드일 겁니다. 그죠? 코리아 중소형. 느낌이 다르죠? 종목의 느낌이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목을 쫓아가는 펀드를 사시면 되고, 나는 이런 게 좋다 라고 하시면 이런 종류의 펀드를 사는 게 더 좋을 방법일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분은 LG화학을 3.5 들고 있고 이분은 삼성 SDI 3.1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계속 더 잘 굴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제가 오래 봤거든요. 이 펀드 굴리는 거를. 좀 많이 무대포로 굴려요. 리스크를 좀 많이 크게 지셔가지고 코로나 때 한번 진짜 이분 어디 가실나 걱정했었어요. 펀드가 거의 뭐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하는 펀드가 훨씬 더 뭐죠 이제 가자 해놓고 다 한강 갔잖아요. 그때. 코인할 2017년 코인할 때 맨날 가자 했다가 다 코인하셔 분들 한강 가고 코로나 때 다 한강 가시고 이번에 또 한강 가시고 실물자를 뵙는 게 아니죠. 이거 공시돼 있습니다. 항상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 인력들은 공시해 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얘는 좀 안 좋은 점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점이 총 보수가 1.6%로 0.1% 정도를 조금 더 떼긴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0.1% 내고 수익 잘 내는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이제 마이다스 책임 투자가 2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57, 95%. 저는 이렇게만 보면 이제 무슨 뜻이냐?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KB 한국대표그룹주보다 마이다스 책임 투자가 2배 이상 수익을 잘 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펀드를 비교하셔가지고 그 와중에도 좋은 펀드를 좀 골라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크 대비 아까 했죠. 뭐 연도별 수익률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펀드를 고르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펀드, 안전한 펀드를 충분하게 고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펀드를 충분히 아니면 삼성증권 계좌 없어도 되고요. 저 삼성증권 계좌 없고요.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로그인만 하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숫자로 보는 펀드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예측 하나 해볼까요? 어차피 틀릴 예측이니까 시원하게 예측 하나 해보면 숫자로 보는 펀드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컴퓨터 하루 종일 켜놨더니 얘가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그 어느 섹터가 계속 1위의 수익률을 달렸는지를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지금 2021년은 놀랍게도 인도 주식이 1등입니다. 근데 이 섹터가 2년 연속, 3년 연속 단 한 번도 1위를 연속적으로 찍은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클을 돕니다. 순환합니다. 보시면 인도 주식 지금 14년, 17년, 21년, 3년, 4년 터울. 일본 주식은 사라졌네요. 그죠? 브라질 주식은 사라지고 있고 아시아 신흥국 주식은 3년 터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고
국내 베어마켓, 러시아 주식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정보기술 섹터 왔다 갔다 하고 인도 주식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흥국은 완벽하게 사이클이 타는 게 좀 보여요. 얘도 사이클이 3, 4년, 얘도 3, 4년. 이런 아시아들은 다 사이클이 3, 4년마다 돕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북미 주식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32%, 22%, 20% 그냥 항상 상위권에 있고, 국내 중소형은 어디 뭐 날아갔다가 잘 나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다음 섹터는 어딜까를 조금 살펴볼 수,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흥국 주식을 매수란다. 신흥국 주식을 좀 매도하라고 했던 게, 지금 베트남도 좋고 인도도 좋았고 다른 신흥국이 다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 떨어질 확률,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베트남은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섹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페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내 아니라서 강의 때는 못 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 궁금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본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이 진짜 궁금해요. 누가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근님 이런 분들이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상 질문을 좀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 어플을 쓰는데 KB 펀드를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어플, 미래에셋증권 어플, NH증권 어플을 쓰는데 KB 펀드를 살 수 있나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가 KB증권 어플을 쓰는데 삼성에 관련된 펀드를 살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어우,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다시. 예상 질문 답변. 진짜. 저번에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이제 딱, 뭐야, 화면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다른 이제 쑥맥인 분들은 말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한 20분을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화면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분들 궁금했다 하는 거. 네네. 그게 누군지 안 보시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네. 이게 안 보이셨겠다. 이분들이요, 이분들. 이분들, 이분들 너무 일정하잖아요. 이분들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이게 매번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 있지? 항상 감사하고. 네, 예상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상 질문. 삼성증권 어플을 쓰는데 KB펀드를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증권 계좌가 있고, 뭐, NH증권 계좌가 있는데 KB펀드를 살 수 있냐? 반대도 가능하죠. KB증권 어플을 쓰는데 삼성 관련된 펀드나 미래에셋 관련된 펀드를 살 수 있냐?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미래에셋,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에서 키움증권 쓰나 KB증권 쓰나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이랑 펀드, 뭐 아까 말한 KB한국대표그룹주는 KB 계좌에서만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계좌에서 다 똑같이 살 수 있어요. 2번, 펀드랑 연금저축 펀드는 하는 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합위탁 계좌를 사용하시면 돼요. 종합위탁 계좌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주식 계좌의 이름이 종합위탁 계좌입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따로 펀드 계좌 개설을 하셔야 돼요. 계좌 개설을 따로,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나?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개설하시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종합위탁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 이렇게 두 개를 운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3번, ETF를 제가 담고 싶었는데 ETF를 담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만 좀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뭐냐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지수.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혹시 IRP 운영되는 거 펀드화 시킬 수 있나요?
당연하죠. IRP는 당연히 운용할 수 있죠.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안전한 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거고, 이거 안에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이제 펀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가 맨 위에 포괄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큼지막한 애들을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 그 안에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는 아까 말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있는데 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랑 연동되는 어떤 펀드를 사고 싶은 거예요. 혹은 2차전지 전체에 연동되는 펀드를 사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주식처럼 살 수 있는, 아까 펀드들은 주식처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펀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수익률이 항상 과거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지금 펀드를 딱 매도하잖아요. 오늘 만약에 펀드 매도하셨으면 해외 펀드면 D 플러스 8, 9일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펀드 수익률이 막 플러스 100%로 팔았는데 9일 안에 마이너스 70% 나면 30%로 들어와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펀드는. 해외 주식은 오래 걸려요. 국내 주식 펀드는 2일 정도면 들어오는데 해외 주식 펀드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이 이제 따로 있는 건데, ETF는 펀드면서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인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종목 검색하듯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ETF 3사인데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입니다. 자산운용사가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좀 겹치는 거 없나? 없네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이나 아리랑 200이나 똑같아요.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인 거는 똑같은데 운영사가 다르다 보니까 수익률도 조금씩 다르고 자산에 편입되는 종목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느낌은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타이거 200 건설이나 코덱스 200 건설이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 3사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제일 유명한 건 코덱스가 뭐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괜찮다는 거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코덱스 반도체, 이런 건 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주식 말고도 뭐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어요. ETF를 통해서 금이나 채권이나 옛날에 그 연근님이랑 같이 했었던 타이거 그죠? 유로 인덱스 레버리지 2배, 유로 인버스 레버리지 2배짜리 그런 것도 다 ETF입니다. 수익률이 아주 쏠쏠하게 났었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항생지수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항생지수를 역추적하는, 항생지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추종하는 그런 ETF나 펀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셔도 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중개형 ISA가 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중개형 IS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ISA는 어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계좌입니다. 어카운트인데, 우리가 종합위탁 계좌, 연금저축 계좌, 그런 것처럼 뭐 보통예금 그냥 계좌, ISA도 그냥 계좌입니다. 계좌인데 우리가 예금 계좌에서는 주식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월급 통장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펀드 계좌에서 적금 시작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 ISA에서는 그게 다 가능합니다. 은행사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5년까지 가입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의무납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얘는 3년 동안 이 계좌를 그대로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상장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파실 수 있어요. 투자 가능 상품은 이제 이 ISA가 왜 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국내 상장 주식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 ISA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소득 손익통산을 해서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분, 내가 200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9.9%를 분리과세합니다. 원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더 높은 세금을 매길 수도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분리과세한다. 제가 이제 ISA를 생각을 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네요. 달라진 점까지만 봅시다. 19세 이상 국내 상자 주식 가능,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연납입 한도 2천만 원. 그래서 5년까지 해서 총 1억까지 납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하려는 분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연에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2023년에 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2천, 2022년에 2천, 2023년에 3천을 넣으면 이때 과세되는 때에 6천만 원 정도의 큰 시드로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이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ISA가 꿀팁인 거 명백하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엄청난 겁니다. 강제 3년 동안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중간에 매수 매도는 가능하거든요. 매수 매도가 가능한데 오늘 제 그 옆자리에 있는 분이 ISA에 10만 원만 넣고 단타 쳐가지고 10만 1,300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1,300원만 못 뺍니다. 이 10만 원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래 반대죠. 보통은 이자를 뺄 수 있고 원금을 못 빼게 해놓는데 계좌에 1,300원만 남아있다고 짜증나 죽겠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바에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3년 동안 이 수익에 대한 건 못 뺍니다. 이 원금에 대한 것만 뺄 수 있고. 그래서 강제 3년을 주식을 그냥 시원하게 묻어두시기에 용이합니다. 특히 5년, 의무납입 기간이 3년인 거지 5년까지도 가능하시니까. 내가 의지가 박약하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다. ISA를 좀 적극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안 돼요. 두 번째, 전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배당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자,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뗀다고 했어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뗍니다. 근데 문제 뭐냐? 배당소득세는 떼요. 해외 펀드는요? 해외 펀드는 배당소득세를 당연히 15.4% 떼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소득세를 연에 2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연에 200 아니죠? 그냥 총 200까지 배당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일반 종합위탁계좌보다 압도적인 그 장점인 거죠. 15.4%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세금적인 측면에서 전 그래서 ISA 계좌를 아예 그냥 배당 계좌로 만들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1억까지밖에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가도 어차피 그냥 신경 쓰지 않게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주가 신경 쓰지 말고 배당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주식들 여러분들 BNK 금융지주라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그런 거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드릴 수도 있는데 BNK 금융지주라는 그 배당이 한 6%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있어요.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거 빨리빨리 없애야죠. 주가가 아니고 배당입니다. BNK는. 자, 3번은 해외 펀드를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해외 펀드는 그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 물론 2023년엔 바뀝니다만 아직까지는 비과세인데 똑같이 해도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15.4%.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ISA는 해외 펀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배당을 노리고 주식 투자나 그 ETF도 배당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노려서 하실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만드는 건 당연히 유리한 것 같아요. 계좌가 여러 개인 거는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박곰희라고 유튜버 아시죠? 박곰희 유튜버 아시나요? 그분이 이제 한 명언이 있죠. 모든 사람은 계좌를 3개 파야 된다. 첫 번째, 종합위탁. 그 PB분입니다.
전에 일하셨던 PB분인데 종합위탁 계좌, 두 번째가 연금저축 펀드 계좌. 연금저축 펀드. 세 번째 ISA. 제가 솔직히 말하면 ISA는 언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건 김병희 스타일로 갑시다. 김병희는 이 세 개를 파는 걸 다 추천한다. 종합 연금저축 펀드, ISA 계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계좌를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득을 보기 위한 질문인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 IS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URL을 다 보내놓을 겁니다. URL을 보내놓을 거라서 거기에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게 있다면 궁금하신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만 하시면 관련해서 이거는 만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좀 개설하는 거랑 그리고 ISA 계좌에서 어떤 펀드, 어떤 주식을 이용하는 거, 연금저축 펀드면 연금저축 펀드들을 어떻게 좀 추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서 차근차근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금액적인 부담은 펀드나 ISA나 없으셔도 돼요. 뭐 1년에 10만 원만 넣으셔도 되고요. 뭐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월에 10,000원씩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용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건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많이 좀 뵈서 어제 상담하신 분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계좌가 연금저축 보험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옛날 우리나라 이제 보험이 한창 흥행할 때 은행에서 모든 연금의 90%가 연금저축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수익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안 나요. 여기 있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 중에 연금저축보험이 80조가 넘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 7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펀드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보험에서 펀드로 이동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걸 뚫어줬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동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은 거의 다 연금저축 보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것도 간단해서 여기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전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펀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식은 왜 하냐면 위험하지만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적당한 수익률 하실 거면 그냥 ETF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펀드 투자가 일반화되지가 않고 있다가 이제 서두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들은 펀드라는 게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10%도 안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머지 나라보다 40% 정도가 비중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 정도의 펀드 비율만 유지해도 지금에 있는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나라에서 계속 정착화시키고 있고 세금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여러분들이 빨리 좀 알아셨으면 좋겠는데.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구는 없어지는데 경쟁력은 없어지고 경제력은 없어지는데 돈도 없어져요. 국민연금은 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부가식도 안 되고 적립식도 안 되고 연금보험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금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거 그리고 운용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둘 다 우리나라가 참 보수적이어서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 때의 대통령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겠죠. 그래서 지금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IRP 은행에 대한 IRP 수익률도 뭐 말도 안 되게 낮다. 연평균 수익률이 뭐 2%, 1%, 0%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이랑 수익률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30년, 40년 지났을 때 한 50대는 한국의 50대는 공공알바하고 있고
미국 50대는 퇴직연금 10억 받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없어야 되지 않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영악하잖아요. 이럴 때는 영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참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 퇴직연금, 국민연금 다 세금 혜택 우리나라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비과세 혹은 세액공제를 둘 다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만 가져가실 경우에는 그 세금 연에 1200이 넘어가시는 순간에 연에 1200이 월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월에 100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펀드의 종류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나눠져 있고 주식형일수록 수익률이 좋고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안 좋다. 펀드명 분석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A, C, CP, C-P 그 한글로도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펀드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온라인 전용이라고 써져 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투자할 거면 A형 하시고요. 단기 투자할 거면 C형 하시면 됩니다. 답입 방식은 거치 자유정리 임의식 중에 임의식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거 고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너무 적립식을 원한다. 그러면 자유적립식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임의식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험 지표는 표준 편차하고 샤프 지수 정도만 기억을 하자. 대부분의 그 지표는 팁을 드리자면 높으면 좋습니다. 대부분 높으면 좋아요. 그리고 ISA라는 게 있다. 옛날에는 국내 상장 주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상장 주식 플러스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ISA도 좀 자기만의 목적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라든지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ISA 계좌를 파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저축 보험으로 갖고 계신 분들 그 최근에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제가 실명을 언급하면 아실 정도의 그 스터디원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15만 원 자기가 15만 원 내가지고 연금저축 보험을 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연금저축 보험을 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펀드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연금님 포함해서 다른 분도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펀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펀드는 좀 더 전문가적 투자를 바라는 건데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거면 개인적으로 한 거랑 차이가 있나 해서요.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비슷한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 삼성전자 비중을 제가 정확하게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를 비중을 안 담을 수 없다는 걸로 알아요. 그게 이제 뭐 법적 이런 게 아니지만 그 운용하는 주체로서 삼성전자를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펀드는 삼성전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25%, 낮게 가져가면 10%는 거의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또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이제 역량에 따른 거겠지만 삼성전자 비중은 근데 25%는 못 넘어갑니다. 제가 기억상에 25%인가 30%는 못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 삼성전자가 없는 그냥 중소형 펀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에서 펀드가 주식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모르시니까. 아무도 모르시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펀드에 대해서. 펀드가 주식보다 인기가 없는 이유?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강의 들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펀드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아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펀드가 이만큼 좋은데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실 인기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펀드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옛날에. 은행에서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펀드를 종종 은행원들이 권유해주는 펀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반 시중 펀드들도 추천받아서 펀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추천해주는 사람 중에 전문가적 인력은 글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파생형은 재간접형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파생형이 좀 더 위험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파생돼서 간 거기 때문에 재간접형이랑은 조금 다른 거고, 파생형이라고 하는 건 주식에서 조금 더 리스크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미지 안 좋은 펀드 매니저가 많아서 몇 이미지 안 좋은 펀드 매니저?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이미지 안 좋은 펀드 매니저? 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있으신 것들은 답변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강의 끝나면 또 같이 잘 들었다고 남겨주시면 저도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혜정님 질문 있어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수익률 우리 낮지 않은 거 봤잖아요. 방금. AB 유혹 크로스 156%인데 5년 동안. 수익률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오, 들으면서 IRP 종목 싹 정리했습니다. 너무 좋군요. 다들 펀드 잘 활용해 보시고 내 전체 자산 중에 주식과 펀드의 비중을 나누셔도 됩니다. 주식 50%, 펀드 50%뭐 이렇게 비중을 나누셔도 되니까 펀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